자, 우리 오랜만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이랑 같이 수업을 했어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우리가 수업을 못했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실 여러분이 이미 선생님한테 잘 배우셨겠지만, 우리 시험을 또 쳐야 되는데, 사실 선생님께서 시험을 내신 게 아니라 내가 시험을 내야 돼가지고, 한번 시험을 위해서 한번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어디 정리할 거냐면은 여러분 학습지 2단원 9쪽에 크리스트교 알죠? 크리스트교에 대해서 우리 그 다음에 서양의 문화에 대해서 요 내용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할 건데요. 내용이 좀 많은데 어쨌든 여러분은 이미 배우긴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많은 내용을 한 번에 다 제가 집어 넣어 놨습니다. 네, 그거 잘 보시면서 여러분 이미 공부했던 내용이지만 잘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이 단어 그쪽 보시면서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유럽의 역사를 볼 때 보통 이제 고대, 그 다음에 중세, 그 다음에 근대, 그 다음에 중세와 근대 사이에 낀 변화기, 요렇게 우리가 시대를 나누어 보는데요. 우리 이번에는 요 중세라고 부르는 요 단원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거든요. 이미 확인하고 있어요. 그쵸? 자, 이 중세라고 부르는 이 단원은 이제 프랑크 왕국이 주도를 잡고서 여러분 프랑크 왕국이 생겨가지고 그치? 자, 게르만족 침입했죠. 네, 프랑크 왕국이 주도권을 잡고 잘 나가던 시기부터 시작해서 자, 프랑크 왕국이 세계로 쪼개진 시기. 자,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프랑크 왕국이 무너지고 나서 세상의 중심이 다 교회로 바뀐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잘 나가게 됐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자, 로마 황제, 자, 테오도시우스라는 이름을 우리가 처음 들어보지만,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했던 일이 뭐냐? 바로 모든 로마 사람들은 다 크리스트교만 믿어야 된다. 즉, 로마의 국교는 크리스트교다라고 정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정해놓고 나니 이제 이후에 로마에 크리스트교를 믿는 인구가 무진장 늘게 되었다라고 정리를 이미 했어요. 자, 그렇게 많이 늘다 보니까 이 많은 크리스트교인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관리하는 직책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교회 대장이었던 로마 교황이라고 하는 자리였습니다. 자, 처음에 교황 자리가 만들어졌을 때는 황제가 자, 너가 이제 로마 교회 좀 관리를 해야 돼. 라는 이제 생각으로 이제 맡기게 된 거였죠. 그쵸? 그러니까 처음에는 황제가 교황보다 훨씬 힘이 강력했어요. 강력했는데, 자,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제 로마가 멸망하고 나서가 문제였죠. 그쵸? 자, 로마가 멸망하고 나서 로마 황제라고 하는 자리가 사라져 버린 거야. 그치? 자, 여러분, 로마 황제라고 하는 자리가 사라지고 나니까, 잠시만요. 로마 황제라고 하는 자리가 사라지니까 당연히 이제 이 어마어마한 신자를 거느린 로마 교황의 권위가 무진장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왜? 이전에는 자, 신자들이 있으면 크리스티교 신자들이 자, 교황을 통해서 교회를 믿고 그것보다 더 위에 황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하나님이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이제는 황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교황이 바로 하나님이랑 연결이 되니까 아무래도 교황의 파워가 엄청 세지겠죠.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겠지만은 프랑크 왕국 같은 경우에도 교황이랑 친해지기 위해서 교황한테 막 땅을 바쳤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했었죠. 그쵸? 자, 교황의 권위는 점점 더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치? 왜? 예전에는 황제가 교황을 시켜주는 거였다면은 이제는 아이고 죄송. 이제는 황제가 아니라 이제는 황제가 교황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번에 봤던 거 기억나겠지만은 교황이 야 너 황제 해라 하고 시켜주는 시대가 된 거야. 그치? 즉 이제 교황이 황제보다 훨씬 더 힘이 세지는 자 그런 시대로까지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내용 하나 확인을 해두고 가도록 합시다. 이미 배운 내용이라서 너무 쉽죠. 자, 거기다가 이제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고 이민족이 침입하게 되면서 유럽의 왕권이 크게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죠? 왜? 여러 기사들이 서로 계약서를 통해서 왕과 맺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여러분 뭐 추가 공부 많이 했으니까 잘 알고 있겠지, 그치? 자, 그러니까 왕이 계약서 이외의 것은 밑에 기사들한테 시킬 수가 없게 되면서 왕권이 크게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정리했어요. 자, 왕권이 크게 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교황의 권위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더 중요해졌다. 자, 여러분, 왕이 권위 있게 제대로 있을 때는 뭐 죄를 짓거나 뭐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은 왕한테서 재판을 받고 벌을 받고는 했습니다. 알겠죠? 이 당시 중세에서 가장 많이 시키던 벌 중에 하나가 끓는 기름에서 사람 튀겨버리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왕의 권위가 뚝 떨어지거나 아예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얘한테 벌 주거나 뭐 재판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세상에 죄 짓는 사람은 생기고 나쁜 일 하는 사람은 생기잖아요. 그쵸? 자,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걱정할 필요가 없느냐? 이런 역할을 누가 담당해 줄 거냐면 이제 교황 아저씨들이 담당해 줄 거거든요. 왜? 교황이 왕 못지않은 왕보다 훨씬 더 강한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당시에 왕이 원래 해야 될 일들을 이제는 교황이 담당하게 되더라. 즉 여러분 사람들의 일상생활이라는 거를 모두 다 교회가 관리하게 되면서 교회가 그만큼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뭐 용서를 빌거나, 뭐 죄를 뭐, 안 내려주세요라고 항상 열심히 빌 때, 교황한테는 이게 일이잖아요. 그쵸? 여러분, 세상에 공짜 없다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었지. 그치? 자,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면서 당연히 돈을 어마어마하게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쵸? 자연스럽게 교회는요, 왕 대신에 엄청난 힘, 여기서 얘기하는 힘은 권력이란 얘기지. 그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돈까지 가질 수 있는, 정말 말 그대로 엄청난 힘을 가진 기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유럽에서는 이제 일상생활까지 다 교회가 통제하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요. 자, 이렇게 교황님이 주도하는 교회를 모두가 다 믿는다라고 해서 이 당시의 교회를 뭐라고 불렀냐면 아주 보편적인 교회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보편적이라는 거는 모두가 다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당시에 이 보편적이다라는 뜻을 가진 유럽 말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 교회를 가톨릭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성당이라고 부르는 데는 보통 가톨릭 교회인데요. 이 가톨릭 교회의 대장이 바로 교황 아저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 생길 때부터 교황 아저씨는 있었고 그 교회가 아주 보편적으로 모두가 다 믿기 때문에 이 교회를 우리가 가톨릭 교회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가톨릭 교회의 문제. 자, 교회가 권력맛, 땅맛, 그 다음에 돈맛 이런 거를 맛보게 되니 당연히 교회가 이제 눈이 돌아버리는 거야. 와,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치? 너무 좋으니까 야, 이거 정말 더 많이 계속 가질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교회가 하기 시작하더란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땅을 탐내게 된 가톨릭의 성직자들이라고 하면은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그쵸? 자, 이 성직자들이 이제 아예 기사들 아니면 이제 왕들 이런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야, 나 너랑 주종관계 맺을 테니까 나 땅 좀 주고 뭐 내 영주 할 수 있게 좀 해줘 라는 부탁을 하게 된단 말이지. 그치? 사실 기사들이 생각하기에도 어차피 성직자들은 결혼을 못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도 성당에 있는 그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은 결혼 안 하시거든요. 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결혼 안 하니까 나중에 그 땅, 다시 내가 마음에 드는 애한테 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당시에 이제 기사들과 왕과 교회가 주종 관계를 맺고 봉토를 받고 봉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영주로서도 활동을 하게 된 거죠. 그쵸? 땅을 가지고서. 그치? 장원을 가진 거죠. 그쵸? 이거 여러분 잘 정리를 해둡시다. 자, 당연히 성직자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결혼을 못 하잖아요. 그쵸? 결혼을 못 하니까 이 아까 얘기했던 기사 말이 맞아. 그러니까 얘가 죽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얘가 가진 땅을 기사 뭐 주군이 다시 가지고 와서 마음에 드는 사람 나눠주면 된단 말이죠. 그쵸?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성직자들이 돈 욕심 한번 보고 그다음에 땅 욕심도 가지게 되고 권력 욕심 같은 걸 가지게 되니까 얘네들이 이거를 그냥 죽고 나면 그냥 날려버리는 게 너무 아까운 거야.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서 얻었는데 말이죠. 그쵸? 자, 그래서 이 성직자들이 몰래 결혼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기 재산을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요. 아니면 죽기 전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받고서 자기 성직자 자리를 팔아버리는 거야겠죠? 팔아버리고 자기는 이제 지금까지 모았던 이제 나쁜 짓 해서 많이 모았겠지, 그치? 그 돈 갖고 이제 막 즐겁게 술이나 처먹고 막 이러고 다니면서 노는 거죠, 그쵸? 즉, 여러분, 교회가 맛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이렇게 교회가 맛이 가자 이 교회의 어떤 성직자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원래 권력과 예수님은 그 권력과 돈을 안 좋아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저기 산속에 여러분 여기 보여요? 이 절벽 타고 올라가야 되는 정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데 자기들끼리 막 들어가가지고 계속 여기서 성경 읽고 고난을 계속 겪는 거야.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못 박히실 때 막 채찍을 맞으면서 갔거든요. 여기 그림에 나온 아저씨들이 자기들을 막 채찍으로 막 고난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하겠다면서요. 그죠? 힘든 일을 하면서 나는 정치 안 하고 하나님만 믿겠다라고 주장을 하며 이 깨끗한 삶을 살려는 성직자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가 수도원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이 수도원을 통해서 교회의 본래 모습을 되찾으려고 많이 노력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대세는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알겠죠? 이 사람들은 대세가 아니야. 알겠죠? 존경은 받았지만 힘은 없는 거야. 참고로 이 수도원들은요, 이 예수님을 원래 시키는 걸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이 전도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전도의 방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했던 게 학교를 짓는 거였어요. 교육도 하고, 이게, 왜냐면 사실 여러분, 아무나 학교를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학교 다니 돈도 많이 필요하고 하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제 여러분 세금 가지고 여러분 다 다닐 수 있게 해주잖아. 그치? 근데 이 당시에는 학교 다니려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돈도 많이 필요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수도원에서 전도를 위해서 공짜로 뭐 학교를 다니게 해주거나 아니면 아주 낮은 학비만 받아가면서 학교를 다니게 해주면서 사람들한테 교육도 시켜주고, 그러면서 동시에 전도도 같이 하는 거죠. 그쵸? 네,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여러분 수도원에서 지은 학교가 들어와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학교 중에 하나가 이 서울에 서강대라고 있어요. 서강대. 이 서강대가 바로 수도원에서 세운 학교입니다. 알죠? 그래서 거기 가보면 이 카톨릭 신부님들의 이름이 붙은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성내 중에는 뭐 세빛관, 정보관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거 말고 뭐 성직자들 이름 따가지고 뭐 로욜라관 이런 관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알죠? 나중에 서강대 가게 되면 한번 가보세요. 자, 우리 학습지 빈칸 채우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빈칸 다시 정리해보고 여러분 이미 빈칸은 다 채웠겠죠, 그쵸? 자, 교회가 세속화됐습니다, 그쵸? 자, 세속화의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보고 있느냐? 제후로부터 봉토를 받고 봉신이 되는 것.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 이제 성직자가 혼인을 하거나 성직을 매매하는 등의 문제가 생겼죠. 자, 그래서 일부 수도원을 중심으로 교회를 개혁하려고도 했지만, 쉽게 되진 않았다라는 내용 우리 정리했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이미 다 배운 거니까 잘 따라오고 있죠? 좀 빠르긴 한데. 자, 어쨌든, 자, 교황이 이제 어마어마한 권력을 손에 넣었다라는 내용 정리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교황은 이제 유럽의 여러 왕들한테 슬슬 이제 갑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막 시키기 시작한 거죠. 그쵸? 야, 니네 나한테 돈 좀 내라, 뭐 내라, 너 내가 시키는 대로 좀 해라, 뭐 이런 거를 이제 자꾸 요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쵸? 자, 자꾸 이런 식으로 교황이 이것저것 시키니까 이제 왕이나 황제들이 교황한테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물론 교황이 굉장히 많은 세력을 가지고 있고 돈도 많지, 권력도 다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사실 함부로 더 대들기가 조금 어렵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불만을 가질 수는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끝까지 덤비는 그런 애들은 이제 교황이 슬슬 이제 야, 너네 내가 어떤 사람인데도 너희 지금 나한테 덤비는 거야? 라며 슬슬 왕이나 황제들보다 자기가 훨씬 힘이 세다는 거를 막 이제 실력 행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보여주기 시작한 거야, 그치? 자, 그러면서 이제 교황과 왕, 황제들 사이에 이제 충돌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엄청난 힘을 가진 이제 특히 이 교황이 가장 많이 충돌했던 게 독일 황제였는데요. 특히 독일 황제와 본격적으로 다투기 시작했는데, 자, 왜 독일 황제랑 이게 사이가 나빠졌는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당시에 독일은요. 이 동프랑크에서 갈라져 가지고 이 동쪽의 지역을 가지고 왔습니다. 알죠, 여러분? 동프랑크라고 부르는 지역을 가져갔는데요. 이 당시에 이 프랑크에서 갈라져 온 이 동프랑크는 자기들이 이제 로마와도 같은 정말 발달된 나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쵸? 그래서 스스로 자기 나라를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황제를称하게 됩니다. 그죠? 황제. 그냥 왕이 아니라 황제인 거죠. 그쵸? 여러분, 왕보다 황제가 훨씬 더 대단한 애들이라고 했지. 그치?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들이 내가 이제 로마 황제까지 올라왔는데 예전에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은 황제가 처음에는 교황보다 훨씬 힘이 셌잖아요. 그죠? 처음에 교황이란 자리가 생겼을 때는 그치? 내가 지금 로마 황제까지 됐는데 내가 교황한테 지금 굽신굽신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황이랑 충돌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많은 유럽의 왕들 중에서도 신성 로마 제국 독일 황제랑 이제 교황이 가장 많이 다투게 됐습니다. 이 당시에 이 교황과 황제가 다투던 대표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 왕과 주종 관계 계약서를 쓴 성직자 문제였습니다. 알겠죠? 자, 아까도 기억나겠지만 성직자들이 이 기사 왕들이랑 계약서를 쓰고서 서로 봉신이 되고 그 다음에 봉토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맺었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죠?
자,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기본적으로 성직자는 결혼을 못 한다고 했어요. 물론 몰래 하는 애들도 있다고 했지만, 안 한 사람도 많습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이제 이 성직자가 죽고 나서가 이제 문제입니다. 죽고 나면은 이 빈자리에 대체 누구를 임명하느냐? 이걸 당연히 이제 황제가 고민을 하게 된 거야. 자, 이 당시에 이제 독일이나 로마 황제는, 그러니까 독일 로마 황제 같은 말이죠. 그쵸? 독일 로마 황제는 당연히 나랑 계약서 맺고 내 봉신이 됐으니까 요 자리는 당연히 내가 후임을 임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번 교회한테 준 땅이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교황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왜? 교황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야, 이거는 교회한테 준 땅이고 교회 사람이 죽은 거니까 이거는 교황 땅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 자리도 교황이 임명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쵸? 자, 그래서 결국 이 문제로 싸우고 싸우다가 이제 교황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는 앞으로 교회에 오지 말라고 해! 라며 명령을 내리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에 다니던 사람을 교회에 못 오게 막아버리는 명령을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파문이라고 부릅니다. 파문. 파문 하나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자, 이제 독일 황제는 파문됐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파문이 되면요. 완전 유럽에서 왕따입니다. 알겠죠? 왜? 쟤는 이제 지옥에 갈 거잖아요. 그쵸? 악마랑 똑같은 놈인 거야. 알지? 악마랑 똑같은 놈인데 어느 유럽 사람들이 놀아주겠어요. 왕들 사이에서 왕따 당하는 건 당연한 거고 신하들도 이 황제 말을 안 듣기 시작한 거야. 그치? 파문 당하면 완전 인생 끝입니다. 알겠죠? 자, 독일 황제가 이렇게 파문이 당해가지고 완전 왕따가 되자 결국 독일 황제가 교황을 직접 찾아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교황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빈 사건. 자, 여러분 기억하고 있죠? 바로 카노사의 굴욕이었죠. 그쵸? 자, 카노사의 굴욕은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자, 누가 힘이 더 세다는 거야? 교황이 훨씬 더 힘이 강력하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자, 이후에도 교황과 황제는 짜잘짜잘하게 계속 다투었지만 결국 교황이 일단 성직자가 죽고 나면 성직자의 후임은 내가 임명한다 라는 걸로 결론이 남으로써 교황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후로 교황권은 밑도 끝도 없이 계속 강해지게 된다. 이 강해진 교황권이 언제 끝나느냐는 우리 다음에 확인해 보도록 하시고, 자, 여러분 학습지 정리 이미 다 하셨겠지만 한 번만 더 보고 갈게요. 자, 교황이 황제를 파문하면서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으로 교황이 황제에게 용서를 구했다. 바로 그 황제가 신성 로마 제국, 자, 여기가 독일입니다. 이제 독일. 독일의 황제 하인리 4세였고요. 그레고리 우스 7세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후 교황권이 크게 강해졌다. 라는 거 하나 확인해 두도록 하시고요. 자, 우리는 중세 문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할게요.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교회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무엇 공부를 하고 살았느냐, 잠깐 요걸 보고 가도록 할게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에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에 다니니까 이 당시에는요, 공부도 다 교회와 관련된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성경 읽고, 예수님 역사 알아보고, 교회 역사 알아보고, 그냥 죄다 모든 게 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여러 학문 중에서도 신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가장 많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이 학문을 우리가 신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자, 사람들이 과연 내가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있다는 거,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이 있다는 이거를 과연 알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야. 나도 마찬가지예요.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줄까? 하나님이 진짜 있을까? 이런 고민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알겠지? 하나님이 진짜 있을까? 이런 고민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자. 자, 학자들은요. 자, 하나님이 있다는 걸 논리적으로 증명하겠다라는 소리를 슬슬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시기부터 해서요. 이 서양 사람들은 이 굉장히 다양한 과학 공부 같은 걸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당시에 논리적으로 증명한다는 거는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당시에 뭐 수학, 뭐 여러분 그 과학 시간에 배우는 물리, 화학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막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수학, 화학, 물리학 뭐 다 공부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진짜 천재나 가능한 거고 안 천재인 사람은 혼자서는 다 못하니까 이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 여러분 그림 보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 보이지, 그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혼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모이기 시작하더란 말이야. 여러분, 공부하려는 사람이 모이는 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바로 학교라고 부르잖아요. 그쵸? 이 당시에 학교를 라틴어로 스콜라라고 불렀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했던 학문들을 다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스콜라 철학이라고 부릅니다. 겠죠? 그러니까 신학은 신학인데 수학, 화학, 물리학 이런 과학처럼 논리적으로 연구를 하는 거야, 알겠지? 자, 이런 철학을 우리가 스콜라 철학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스콜라 철학을 연구하려면 아까도 말했지만 혼자서는 어렵죠, 그쵸? 그래서 학문기관, 대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학교가 등장하면서 이 열심히 연구하면서 공부까지 하는 대학이라는 게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 하나 확인해 두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여러분, 스콜라 철학에 대해서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 스콜라 철학이라는 건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물론 여러분이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면은, 좀 더 자세하게 잘 알게 됐지만, 우리 편하게 공부합시다, 그냥. 하나님을 증명하고 싶어 했던 게 이 스콜라 철학의 핵심 내용인데요. 처음에 학자들은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이 바로 다 하나님의 증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미 예를 들어줬지만 예를 들자면 번개가 치면 이 신이 분노한 거다. 하나님이 진짜 있다는 증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쵸? 자, 이 옛날에는 그러니까 스콜라 철학자들은 번개 치는 것까지 다 하나님의 증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자, 여러분 진짜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고 이미 수업 들었죠. 그쵸? 자, 근데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번개라는 거는 하나님이 뭐 어떻게 지지직해서 내린 그런 마법 같은 게 아니라 이 뭐가 구름에 뭐가 모여가지고 어떻게 된 이 자연현상인 것 같지 않냐? 이런 생각을 슬슬 하기 시작하더란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이 학자들 중에서는요, 신이 대단한 건 맞는데, 여러 가지 이런 과학 공부 같은 게 반드시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쵸? 자, 그래서 예전에는요, 여러분, 여러 공부라는 게 다 신학을 중심으로, 과학도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철학도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그렇게 공부를 해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신학은 신학대로 있고, 과학도 과학대로 있고, 철학도 철학대로 있고, 학문이라는 게 모두 다 각자의 목적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옛날에는 다 신을 위해서만 존재했다면 이제는 각자 나름의 존재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치?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성직자였는데요. 자, 이 토마스 아퀴나스 오빠는 그래서 자, 이 신학뿐만 아니라 다른 지금까지 많이 연구했던 과학이나 철학 같은 것도 함께 잘 정리를 한 책을 하나 만드셨으니 이 책을 우리가 신학대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신학대전의 핵심 내용은요, 신학과 이성으로 연구하는 여러 다른 학문들, 여기서 얘기하는 게 과학 같은 겁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의 조화를 강조했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우리 학습지 빈칸 잘 채웠나 정리하고 갈까요? 자, 이 당시의 중세 학문의 핵심은 신학입니다. 신학. 신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핵심인 건 맞아요. 그쵸? 자, 그러고 이제 스콜라 철학이라고 해가지고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에는 신학 대전을 통해서 신앙과 이성, 조화를 강조했다. 자, 여기서 이성이라는 거는 과학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고 이제 열심히 처음에는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했다면 점점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과학이라는 게 그냥 과학 그 자체로서 연구하고 싶어진 거지, 그치? 그러면서, 자치적으로 학문을 막 모여서 연구하는 대학이라는 게 등장했다라는 거 하나 확인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문화 마무리로 이제, 다른 이제 여러 가지 그 유적 유물들에 대해서 좀 더 추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 이미 공부한 거예요. 자, 여러분 건축물에는 사람들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형태가 반영이 되는데요. 당시에 제일 잘 나갔던 왕, 중세에 제일 잘 나갔던 왕 카롤루스 대제가 제일 대표적인데요. 카롤루스 대제는 서로마 황제였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서로마 황제다 보니까 로마의 건축물이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자, 여러분, 로마의 건축물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 잠깐 볼게요. 바로 요렇게 생겨 있는 모양 보이죠? 그쵸? 이거 선생님한테 배웠지? 그치? 아치 모양이라고 부르죠? 그쵸? 이 아치 모양이 바로 튼튼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어서 로마의 가장 대표적인 건축 모양 중에 하나였거든요. 자, 그랬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모양을 활용해서 이제 건축물을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 때 건축물을 보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지붕도 아치 모양으로 짓는 거야. 아치가 이렇게 위에가 둥그렇잖아요. 그쵸? 여기도 이렇게 지붕을 이런 식으로 짓는 거야. 무슨 말인지 보이지? 그치?
자,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여기 아치 모양 많이 보이죠, 그쵸?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치? 이 로마식 형태를 따라잡은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요때 이렇게 돔 모양, 로마를 흉내내서 돔 모양으로 건물을 지었는데, 여러분, 이 돔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건물 안에 기둥이 없어요. 기둥이 없어서 이렇게 빵 뚫려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기둥이 없이, 여러분, 이렇게 돔이 있는데, 중간 기둥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무거운 이 그 건물을 지탱을 하려면요. 자연스럽게 벽이 굉장히 두꺼워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은 중간에 기둥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건물을 벽이 다 지탱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벽이 두꺼워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여기를 뚫고서 창문을 이렇게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창문을 만들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가 창문을 다 박아놔야 되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죠? 이때는 유리가 되게 비쌌거든요. 거기다가. 자,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요. 창문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두웠다고 합니다. 알겠죠? 요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로마를 흉내낸 건축 로마네스크 양식에 대해서 우리 하나 기억해 두도록 할게요. 자, 대표적인 건물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건물인데요. 여러분, 이 건물은 모르지만, 요거는 알죠? 요거, 그쵸? 여러분, 요 사진 이미 봤죠? 요게 피사의 사탑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쵸? 자, 요 성당을 피사 대성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피사 대성당에 딸린 피사의 사탑이 유명하니까 요거 하나 기억해 둘게요. 자, 로마네스크는 치명적인 장점이 있다 그랬죠. 단점이 있다 그랬죠. 그쵸? 바로 이 창문을 뚫을 수 없다라는 거였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창조한 게 빛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빛을 만들었는데 그 빛이 못 들어오는 로마네스크 양식에는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점점 가볍게 지붕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를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가볍다 보니까 건물을 높이 쌓을 수가 있게 됐어요. 자, 높이 쌓으면 뭐가 좋으냐? 하늘에 가까워지잖아. 그치? 하늘에 가까워지면 뭐가 좋아요? 하나님 만나러 갈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중세가 점점 성숙해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높이 쌓고 높이 쌓다 보니까 이 높이 쌓으면서 지붕을 가볍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는 유리창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게 됐어요. 왜? 하나님이 빛을 만들었으니까 빛을 더 아름답게 하려면 빛이 통과하는 유리에다가 각종 색깔을 집어 넣어가지고 아름답게 빛이 통과하게 만들었거든요. 이런 아름다운 색 유리로 만들어진 창문을 우리가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부르고 있어요. 요게 바로 요 뾰족한 높은 건물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뾰족하고 높으면서도 벽이 얇아가지고 아름답게 창문을 만들 수 있었던 이런 건물들을 누가 그렇게 좋아했느냐? 여러 게르만 부족들 중에서 고트족이 굉장히 좋아해가지고요. 고트족 같은 건물이다라고 해서 고딕 양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여러분? 고트를 이렇게 쓰거든요. 고딕틱하다라는 뜻에서 고딕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우리 이 문화 중에서 하나만 더 볼게요. 바로 사람들이 많이 즐겨 읽었던 문학에 대해서 잠깐 확인할 건데요. 여러분 다 배웠지만 문학에서는 이 시기 때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게 바로 기사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일반 농노들은 글을 잘 못 읽었기 때문에 어머나 농노들은 글을 잘 못 읽어가지고 대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기사들은 아무래도 계약서 쓰고 하려면 글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을 대상으로 한 문학이 많았어요. 이 기사들이 당시에 좋아했던 게 이 기사라면 이 멋지게 여성도 좀 구하고 그 다음에 죽음도 막 구하고 끝없는 모더신 가지고 막 이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뭐 사랑, 그 다음에 충성을 바치는 기사, 그 다음에 모험하는 기사 이런 내용을 담근 기사도 문학이라는 게 크게 유행했습니다. 다 배운 거지만 여러분 한 번만 잘 정리를 해주시고 시험에 나올 때도 잘 풀어보세요. 자, 우리 학습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로마네스크는요, 천장의 돔과 반원 아치 모양의 특징이고요. 로마를 흉내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피사 대성당, 그 다음에 고딕 양식이라고 하면 화려한 생유리, 뾰족한 탑, 자, 스테인드 글라스를 많이 사용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문학에서는 기사도 문학이 유행했다라는 거 하나 잘 정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오늘은 우리 복습이었죠? 근데 여러분, 다음 시간도 복습입니다. 비잔티움에 대해서 복습할 건데요. 여러분, 학습지 10쪽 잘 가지고 와서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시험을 위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